재계 12그룹이 공중 분해되는 데 걸린 시간 단 5년입니다. 30년 동안 맨손으로 쌓아 올린 재고. 빚이라는 폭탄 하나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그룹의 주인이 조선소 말단 사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월급쟁이가 재벌이 됐다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기까지 그 드라마틱한 추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경악했죠.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불리던 남자가 결국 레버리지의 노예가 되어 모든 걸 잃은 STX 그룹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빚으로 만든 제국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답은 단 5년입니다. 재계 10위까지 올라간 그룹이 채권단 손에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그 정도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룹을 만든 사람이 재벌 2세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닌 조선소 말단 사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폭탄 위에 서 있었고 세계 경기가 한번 흔들리자 그 폭탄이 터져버렸죠.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게 된 STX 그룹의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강덕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으면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소의 평사원으로 들어간 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는 현장에서 용접 불꽃을 맞으며 조선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몸으로 익혔고 해운과 플랜트 사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업계에서 구르면서 그가 얻은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산업은 경기 사이클만 잘 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남들이 겁내는 걸 정면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헐값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피했지만 강덕수는 달랐거든요. 그는 부실 기업을 사들여서 살려내고 그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부문을 가져왔고 프랑스의 조선소를 샀으며 유럽의 선박 엔진 회사까지 손에 넣었죠.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조선에서 해운으로, 해운에서 플랜트로, 플랜트에서 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자 STX는 그야말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물동량이 폭발했고 중동에서는 오일머니가 쏟아지면서 선박 발주가 줄을 이었거든요. 배를 만드는 회사, 배를 운항하는 회사, 배에 들어갈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전부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덕수는 이 모든 밸류 체인을 한 손에 쥐겠다는 야망을 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갔죠. 언론에서는 셀러리맨 출신이 재계 12그룹을 일궈냈다며 연일 대서특필했고 그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 뒤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STX의 거의 모든 확장은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 회계장부상으로는 매출과 자산이 한꺼번에 불어났는데 은행들은 이 숫자만 보고 더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사고 사들인 회사의 자산으로 또 대출을 받는 식의 레버리지 게임이 반복됐죠. 문제는 이렇게 쌓아올린 탑이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 그러니까 현금 창출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인 셀러리맨이 글로벌 조선 해운 그룹을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정치권에서는 고용 창출의 영웅이라며 칭송했고 금융권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STX의 새로운 인수 소식을 일면에 실었고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화는 점점 더 높이 쌓여갔고 동시에 빚이라는 폭탄의 뇌관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하자 해운 운임이 바닥을 뚫고 내려갔거든요. 배를 굴려봐야 적자인 상황에서 새 배를 주문할 선사는 없었고 조선소 수주 잔량이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STX가 올인하다시피 했던 조선과 해운,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자 그룹 정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다른 대기업들은 제조업이나 IT, 소비재 같은 완충장치가 있었지만 STX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무서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황일 때 빚을 성장의 연료가 되지만 불황이 오면 그 빚이 고스란히 족쇄가 되거든요.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야 했고 현금이 마르기 시작하자 은행들이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 만기 연장도 쉽지 않아졌고 계열사마다 쌓인 차입금이 시한폭탄처럼 똑딱거리고 있었죠. 재무제표는 위기를 비명처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룹은 속도를 늦추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뿌려놓은 자회사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유럽의 조선소와 엔진 회사들에서 적자가 쏟아졌는데 현지 구조조정은 한국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노조의 저항이 거셌고 각국의 규제와 문화 차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덕수가 꿈꿨던 글로벌 해양 종합그룹이라는 청사진은 현실에서는 글로벌 적자 공장 네트워크로 변해버린 거죠. 본사에서 현금을 쥐어짜서 해외 법인의 구멍을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룹 전체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됐습니다. 2013년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권단 관리, 법정 관리, 기업 회생이라는 단어들이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때 재계 10위였던 그룹이 채권단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거든요. 주가는 바닥을 뚫고 내려갔으며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매물로 나왔습니다. STX 조선해양, STX 페노션, STX 엔진 등 핵심 계열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STX라는 이름 자체가 시장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셀러리맨의 꿈이라고 불리던 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강덕수 개인에게도 이 몰락은 잔인했습니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추앙받던 그가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했거든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그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셀러리맨에서 재벌 총수가 됐다가 피고인 신분이 되기까지 그 드라마틱한 추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이 몰락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STX가 무너지면서 연쇄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소에 납품하던 중소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창원, 진해, 통영 같은 조선업 도시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조선소 주변의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원룸 공실률이 치솟았으며 상가 임대료를 감당 못해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한 그룹의 몰락이 지역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설비 투자를 했던 중소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버텨야 했거든요. 어음이 부도나고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집과 공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STX 한 곳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던 업체들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됐고 그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봤죠. 셀러리맨의 신화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 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는데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빠르게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경기 사이클을 심하게 타는 산업인데 STX는 호황기의 낙관론에 취해 그 사이클의 반대편을 대비하지 않았거든요. 빚으로 쌓은 성장은 경기가 꺾이는 순간 그대로 부채가 되어 돌아왔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그룹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포트폴리오의 문제입니다. STX는 조선, 해운, 플랜트, 엔진까지 전부 바다와 관련된 사업에만 집중했거든요. 이게 호황일 때는 시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불황이 오자 약점으로 돌변했습니다. 한 산업이 흔들리면 다른 사업에서 버텨줘야 하는데 STX는 모든 계열사가 같은 방향으로 쓰러졌죠. 삼성이나 현대처럼 IT, 금융, 소비재 등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체력이 달랐던 겁니다. 해외 확장의 속도와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그룹이 되겠다는 야망은 좋았지만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인수부터 하고 봤거든요. 유럽 조선소를 샀는데 노조 문제로 구조조정이 안 되고 엔진 회사를 인수했는데 기술 통합이 지지부진했습니다. 해외 자회사들이 적자를 내면 본사에서 현금을 수혈해야 했고 이게 그룹 전체의 체력을 갉아먹었죠. 글로벌 해양 종합그룹이라는 비전은 결국 실행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신기루로 끝나버렸습니다. 금융권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STX가 성장하는 동안 앞다투어 돈을 빌려줬거든요.
부실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추가 대출로 연명하게 해줬고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대주면 실적이 되고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관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죠. 결국 STX가 무너졌을 때 은행들도 수조 원의 손실을 받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됐습니다. 강덕수라는 인물 자체도 다시 평가받게 됐습니다. 한때는 셀러리맨도 노력하면 재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아이콘이었거든요. 하지만 몰락 이후에는 레버리지에 취해 위험을 무시한 경영자의 대표 사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은 분명 탁월했지만 리스크 관리 능력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죠. 출신이 어디든 숫자와 리스크를 무시하면 누구라도 같은 벽에 부딪힌다는 걸 STX는 보여줬습니다. 지금 STX라는 이름은 예전만큼 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계열사들은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이름을 바꿨고 그룹이라는 틀 자체가 사실상 해체됐거든요. STX 조선해양은 2023년에 HD 현대마린에 인수됐고 다른 계열사들도 각자 다른 이름으로 재편됐습니다. 재계 10위 그룹이라는 위상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경영학 교과서에서나 언급되는 이름이 됐죠.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STX의 몰락이 주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성장의 기반이라는 거죠. 빚으로 쌓은 성장은 경기가 좋을 때만 유지되고 한 번 역풍이 불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본업에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능력, 다양한 산업에 분산된 포트폴리오, 위기에 대비한 재무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장도 사상 누각이라는 걸 STX는 증명했거든요.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스토리는 매력적이었지만 자본시장은 결국 감성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다는 냉정한 진실을 보여준 겁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빚으로 제국을 쌓다가 무너졌듯이 STX의 강덕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망과 추진력은 대단했지만 레버리지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결국 빚은 양날의 검이고 그 검을 잘못 휘두르면 자기 자신을 베게 된다는 걸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기업 실패담이 아니라 성장에 취한 모든 경영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집착해야 할 곳과 욕심을 줄여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 STX는 그 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